더 나은 지식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서평 전문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5번째 시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인관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님 모시고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그리고 지금 다시 개몽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방송이 이제 교수님 그리고 이전 진행자셨던 그 최병일 사무총장님 모시고 뭐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근데 벌써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되게 좀 반갑고요. 그 사이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희 그 요코 만드느냐고 하여튼 애를 좀 쓰고요. 그리고 전 최근에 이제 제 책 하나 다시 쓰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재난과 관련된 책인데요. 뭐 과학기술과 재난. 그래서 재난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자연 재난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지금의 재난은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그럼 이제 뭐 사례들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그 뭐 좀 약간 이론적인 접근도 앞부분에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사례들에 대한 뭐 해외 사례도 있고 이제 국내 사례들도 있고 뭐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빨리 돼서 저희 그 리뷰의 발견에서도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책이라는 게 그렇지만 정말 기약이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책이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연결이 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 북스 5호에 홍성욱 교수님께서 서평으로 다뤄주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지금 다시 개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되게 신문을 펼쳐오면 미디어에서는 암울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계 한켠에서는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불평등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또 징후범죄로 이제 또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코로나가 뭐 지금 거의 끝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또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세계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인류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다룬 두 권의 책인 저자인 스티븐 핑커,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에서도 이미 널리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언어학자이면서 심리학자로 현재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인데 언어 본능 그리고 빈서판,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만한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홍성욱 교수님께서 리뷰에서 다뤄주신 두 권의 책 합치면 2250페이지나 되는 말 그대로 이번 특집이 이제 서울 리뷰 북스 특집이 빅북 특집인데 그 빅북들 중에서 정말 좀 요즘 표현으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권의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생각 혹은 주장이랄까요? 긴 역사 속에서 인류는 어쨌든 진보한다라고 하는 진보의 서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권의 주제가 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다시 개몽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다 하지 못했던 말들 또 그 책에 대한 반박에 대한 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대해 짧게 이야기 나눈 뒤에 지금 다시 개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 두 권의 책이 왜 이번 도서로 선정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5호의 특집이 뭐 보시다시피 빅북 빅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집을 한번 그렇게 잡아보자 라고 처음에 이제 논의가 됐어요. 빅북은 말 그대로 이제 두꺼운 책, 벽돌책. 이렇게 두꺼운 여기 지금 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그 거의 이렇게 무기로도 사용되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읽어본 훑어본 책 중에 그 빅북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뭐 자연과학 쪽에 가까우니까 이제 그 핑커 책을 자연스럽게 고르게
됐습니다. 예. 아까 뭐 언어 본능, 빈서판 말씀드렸는데 이전 스티븐 핑커 책들도 그럼 다 보통은 찾아 이렇게 보시는 편이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다 예. 훑어보고, 예. 예. 뭐 핑커의 주장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예. 특히 뭐 인간 뭐 진화라든지, 예. 뭐 유전자의 역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예. 물론 저는 이제 약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같은 책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빠르게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읽어봤었는데 이제 이번에 리뷰를 쓰면서 조금 꼼꼼히 다시 또 꼼꼼히 다시 봤죠. 그것도 어떻게 좀 두 번 보셨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르셨던 물론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볼 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설득당했다고나 할까요?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리뷰를 쓰니까 거리를 두고 봐서 그런지 조금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 제목이 세상은 좋아졌다. 그런데 왜입니다. 제목만 봐도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리뷰의 상당 부분, 사실상 대부분이 핑커의 주장에 대한 약간 논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길었어요. 리뷰 자체도 좀 더 길고 조금 더 비판적인 얘기들, 분석적인 얘기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건 좀 그 약간 학술적인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관심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뺐습니다. 많이 빼고 일반 독자들도 좀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들 이런 것들만 남겨놨던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비판적이었던 리뷰였는데 지금 이제 출판된 리뷰는 뭐 조금 덜 비판적인 지금 이 정도 돼서 상당히 그 순화되고 이제 줄어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보면은 이게 1,400페이지이고요. 또 가격도 6만 원입니다. 물론 뭐 페이지에 비하면은 뭐 가격이 아주 비싸서 말할 수 없겠지만 가격은 몰랐어요. 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게 7년 동안 보니까 2014년에 처음 번역본이 나오고 7년 동안 20세나 찍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건데요. 요즘에 이런 과학 서적이 보통 이런 서적들이 2세, 3세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물론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사람의 저명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다는 것. 이 책에 대한 어떤 상당한 수준의 반향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핑커가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작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빈서판도 그렇고 워낙 그 유명한 그런 뭐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이자 저술가이고요. 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뭐 책의 내용도 일정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면은 우리 본성의 어떤 선한 천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뭐 전쟁이 이어지고 뭐 살기 힘들고 이렇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는 좀 선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느낌 이런 걸 줬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그냥 좀 사소하지만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좀 꽂아놓고 싶다. 엄청난 책을. 뭐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이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표현 자체를 사실 이 책이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신문 칼럼에서도 그렇고 본성의 선한 천사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뭔가를 찾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 기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숫자들은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특정 시점의 수치들인데 이걸 이렇게 역사적으로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 2000년을 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변화해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인 만족감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나타난 문제점에 주목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석하는 방식, 또 통계치의 선택적 사용, 어떻게 보면은 이 스티븐 핑커 본인의 어떤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배치하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침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아마 뭐 사실 숫자와 관련된 저는 이제 그 이공계를 예전에 전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역사학이나 철학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사실 숫자를 잘 안 봤어요. 그 뒤로는 제가 뭐 숫자에 대한 감이 있다면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잠깐 봤던 그런 거일 거고 아마 그 좀 그 정말 사회과학이 숫자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정 교수님이 더 오히려 저보다는 숫자를 많이 다루지 않을까 하는 숫자에 대해서 더 통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전쟁이 줄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20세기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상인데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정말 끔찍했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뭐 5천만 명에서 뭐 많게다 보면 1억 8천만 명이 죽었다라 그러는데 그때 인구가 28억인가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8억 중에 1억 명이 죽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그런 전쟁인데 그런 걸 겪었는데 20세기에 그리고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뭐 베트남 전쟁도 있고 우리는 이제 6.25를 겪고 그랬는데 전쟁이 줄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쟁은 이제 17세기의 근대 무기의 발명 이후에 계속 점점 참혹해지고 그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쭉 진화를 하고 19세기를 거쳐서 기관총이 나오고 대포가 현대화되고 20세기에 탱크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전함도 생기고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쭉 솟아 올라가는 그리고 원자폭탄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과격하고 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인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핑커는 절대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대적인 사망, 전체 인구에서의 사망자를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덜 참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사망자를 놓고 보면은 20세기의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제 상대적인 인구 비율 대 사망자 수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줄어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정말 옛날의 전쟁들 사실 기록도 안 남아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뭐 인류학자나 고인류학자가 발견한 뭐 사람의 해골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그 뭐 해골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을 하다 죽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한 그걸 보면은 사실 그 선사시대의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10명이 싸우다가 10명의 부족들끼리 싸우다가 5명이 죽었다. 그럼 50% 사망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억 명 중에 1억 명이 죽었다. 그러면 5% 사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범죄가 줄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제 범죄율도 계속 줄어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감옥에 사람들을 더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예. 범죄가 상대적으로 좀 주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전보다 지금의 사회가 훨씬 더 통제가 심한 이런 사회로 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해석의 여지들이 많은 데이터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너무 좀 뭐랄까 자신의 이제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점으로 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방금 통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 예전에 그 스필버그 영화인가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뭔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하면 사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그 지향하는 것은 범죄율이 거의 제로인 그런 사회인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연 더 사회가 나아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의 축을 굉장히 길게 잡고 역사의 어떻게 보면 퇴행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유대에 있는 어떤 유대인 학살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잠시의 약간의 예외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것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파국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킴으로써 그것의 어떤 성찰적 가치마저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아라던가 뭐 지금 전염병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긴 역사 과정에서 보면은 2000년씩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것도 뭐 길어봐야 뭐 한 세기 지나서 다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좀 낙관적이고 혹은 상당히 그 현실의 문제를 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좀 가치 어떤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예. 그 핑커가 이제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은 홀로코스트도 그렇죠. 예, 정말 그 끔찍한 그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참사 만행이 이렇게 저질러지고 또 뭐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뭐 이랬던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수백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뭐 과학기술과 어떤 철학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발전시켰던 유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 이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여기서부터 뭐 인간성에 대한 그런 그 사고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핑커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걸리는데 결국 하다가 히틀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 한 사람의 광기만 없었으면은 사실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좀 사회 전체라든지 문명 전체 계몽 사상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서구의 역사 또 그런 것들이 가진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함께 갔다든지 이런 그 폭력성, 야만성 이런 것들도 존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다 예외적인 것들로 치부를 하고 그냥 히틀러 한 명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식으로 지금 마치 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푸틴이 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취급을 하는 게 저는 하여튼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해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방금 그 홀로코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홀로코스트 이후에
특히 이제 유럽의 학자들 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성찰적인, 특히 인문사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찰적인 흐름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시기에 이제 침묵했던 지식인들도 있었고, 사실 그 이후 세대의 또 지식인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든지 뭐 아도르노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인간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뭔가 새롭게 계몽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실제 이런 20세기에 나타난 이런 만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찰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계몽을 보다 보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현대사회 진보 그리고 계몽주의를 부정하고 그것을 통해 인류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제 이걸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반계몽이라는 개념 틀로 이제 묶고 있는데, 리스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에 보면은 뭐 니체,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같은 이제 그 이전 사람들도 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하이데거, 아도르노, 뭐 발터 베냐민, 뭐 마르쿠세, 사르트르, 푸코,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대부분이 20세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초석을 놓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사회과학자인데 이거 읽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왜냐하면 사실 사회과학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발목 잡기식인 것처럼 이제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돌이켜 보면서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자연과학으로 출발하셔서 지금은 과학기술학,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계에 있는 학문에 계시는 분이셔서 이런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네. 사실 이게 핑커 자신의 어떤 비판만이 아니라 좀 자연과학의 베이스를 둔 토대를 둔 많은 사상가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문사회 과학자들 뭐 다들 너무 유명한 진짜 20세기 인문사회 과학의 어떤 반석을 깔았던 이런 그 학자들이 과학이라는 거를 좀 너무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성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적인 이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성찰적인 이성이다. 계산적인 이성은 과학이 주로 담당하는 이성이고, 모든 걸 이제 수량화시켜서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이죠. 그리고 이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은 진짜 이제 본연의 이성인데, 이 계산적인 이성이 너무 커지면서 성찰적인 이성을 가려 버렸다. 이성의 일식이 뭐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일단 하나는 과학이라는 게 꼭 저런 것만은 아닌데, 꼭 계산이나 어떤 이런 것만을 통해서 세상을 도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이런 건 아닌데, 과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기술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죠. 기술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인간을 위한 리소스, 자원으로만 보는 이런 어떤 관점, 그렇게 변형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이 들으면, 야, 기술을 저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기술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뭐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요. 뭐 괴테가 뉴턴을 비판했던지, 윌리엄 블레이크가 당시에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런 이제 인문사회 과학자들, 시인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저는 그게 과학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보는 과학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과학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당연히 예. 좀 비판적이고 예.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예. 그런 이게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있었던 과학 전쟁 같은 예. 사건에서도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표출을 했죠. 아예 이제 그때 막 대놓고 공격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실 핑커의 그 책에서도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방금 이렇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 기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소위 진보들로 예. 잘 살면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곳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되게 삐딱하게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는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시 개몽에서 핑커가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4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성, 과학, 진보 그리고 휴머니즘 이것인데요. 조금 거칠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과학 기술의 발전과 휴머니즘에 기반한 인간이 역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으면서 확실히 저자가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일견 보면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계속 비판만 했으니까 약간 옹호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위압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거를 매도를 하니까 오히려 나는 한번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옹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어떤 거울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보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 너무 이게 지나치게 낙천주의적인 거 아니야 과학에 대해서라고 하면 아마 또 핑커 같은 경우는 반계몽적인 사회과학자 하나 추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들이 이제 그런 어떤 조금 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와 그냥 이 책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들 수 있는 좀 거부감이나 이해폭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경계인인데 일종의 이제 자연과학이나 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경계에 서서 뭐 한편으로 보면 양쪽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 분야에 속한 사람이 보면 양쪽으로 다 오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 경계인의 숙명 그런 사람인데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과학 기술의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더 나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뭐 기하학만 있었는데 17세기 미적분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현대 수학들이 계속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또 뭐 물리학이나 공학 기술 이런 것도 진보를 하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쇠를 잘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다루고 뭐 심지어 반도체 이런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내고 나노 물질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런 걸 보면은 결국 과학기술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진보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기술은 분명히 뭐 아주 극단적인 상대주의자들은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과거보다 더 나은 형태의 지식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간다. 물론 거기는 이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따르지만은 그게 이제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전적으로 부정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시각이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과학기술은 진보했는데 인문사회과학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다라는 거. 지금 철학자들 봐라. 다 아리스토텔레스 원전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칸트가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칸트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칸트를 분석하고 뭐
칸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과학자들 중에 뉴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미 그거는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그 다음 것들을 하는데 이제 철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은 아직도 옛날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적인 길로 가는 한 가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그렇게 이제 단순 비교를 하는 이건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회도 발전했다라는 거죠. 사회의 진보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기술의 진보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제 그거를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에 따라서 사회도 발전했다는 식으로 보는 예를 들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 수명이 늘어난 거는 뭐 분명히 어떤 축복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 과거보다 더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쉽게 따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상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냥 단선적으로 과학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낳고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부유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그 기술 결정론적인 너무 단선적인 사고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큰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선적 해석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의 그런 그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국가들의 경향성을 이제 쫙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표에 이제 점으로 표시된 그런 점 하나로 표시된 어떤 국가들이 경향성 이런 거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하나의 점이 놓여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서구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미국과 유럽 얘기를 하다 특히 이제 뭐 그 핑커 자신이 놓여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미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진보의 미래를 다루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2016년도에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이 이 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고 유지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 이제 이런 어떤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주라고 하는 어떤 자치 시스템이 이제 잘 되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오히려 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뭐 푸틴의 러시아나 뭐 에르도안의 터키가 과연 미국과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애주기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어서 진보적인 사람이 늙어 절대 보수가 되지 않는다. 당장 한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반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즉 그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로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그 경향성의 해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핑커가 그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20세기의 해석 전반에 있어서 이제 홀로코스트라든지 심지어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건 굉장히 우연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홀로코스트는 그 히틀러의 광기가 낳은 비극이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 이전의 역사를 봄에 있어서도 제국주의나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저는 제국주의 얘기 19세기에 사실은 전쟁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는 근데 그때 이제 제국주의들이 발행을 해가지고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쪽으로 뻗쳐 나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서로 이제 만나서 격전을 하고 갈등을 벌이다가 갈등이 유럽 본토에서 터진 것이 1차 세계대전이다라는 해석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제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역사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인데 사실 핑커는 이제 그런 해석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럽에서의 어떤 계몽의 지속적인 성장, 유럽에서 이성의 지속적인 성장이 제국주의로 나왔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라는 해석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국주의 자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현상인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사실 유럽의 어떤 성장 발전을 제국주의와 띄워놓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가라면은 또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감추고 싶은 이런 역사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피해를 입었던 제3세계 국가라든지 그리고 아직도 그 피해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여러 저개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는 이건 너무 서구 중심적인 사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우리도 사실 이제 식민지를 겪었고 유럽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일본 뭐 역사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그거를 쓴 그 시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굉장히 힘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제국주의도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즉 이제 문명화된 나라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역할이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 어떤 평화를 수호하는 이런 국가로 그 임무를 떠맡고 그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그 관점에서 보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베트남전이나 뭐 걸프전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전이나 뭐 이런 수많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국지전들이 결국은 미국의 이해를 지키고 또 그 45년부터 한 80년대 말까지 지속됐던 냉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이런 것도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미소 간에 핵전쟁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 시기를 보고는 굉장한 긴장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됐던 그 핵시계가 무슨 3분전, 정말 3분전을 가르치고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그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전 인류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됐던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그냥 전쟁이 없었다, 세계대전이 없었다라는 말로 퉁칠 수 있는 이런 얘기인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사후적인 해석 같은 부분도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결국 어떤 것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마치 의도되고 뭔가 그런 방향성으로 갔던 것처럼 논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뭐 이제 우리가 서구 중심적인 해석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더 앞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그 시간의 축 안에 놓고 보면은 사실 아까 제국주의 말씀하셨지만 제국주의도 그냥 하나의 어떤 점에 불과할 뿐으로 이제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과연 하나의 점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누구를 위한 역사 해석이고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국이나 이제 북한, 뭐 이제 김정은 얘기도 나오고 얘가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 뭐 그 핑커 교수 자체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어떤 그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지식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한국도 핑커가 이야기하는 진보의 법칙에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정말 그럴까? 특히 보면 이제 여기서 다양한 지표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건강, 뭐 수명, 뭐 무슨 뭐 이제 뭐 이런 건강이나 뭐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제 한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혹은 뭐 우리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핑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더 나아지는데 그냥 그 시기에 잠깐 그렇게 느낄 뿐인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감춰진 게 보면은 너네가 살아있을 동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조금 아리송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진짜 저보다 정 교수님이 훨씬 더 하실 얘기도 많고 잘 알고 계시는 주제일 것 같은데 전 사실은 이 서울 리뷰 오브 북스나 뭐 리뷰의 발견 이런 데서 좀 이런 이견을 가진 사회과학자들 모셔가지고 좀 토론 같은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과학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뭐 그냥 가까운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불평등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짜 뭐 최악일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뭐 옛날보다 낫다. 아직은 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계층 이동 이런 거는 얼마나 막혀 있고 또 뚫려 있느냐. 뭐 우리나라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안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 아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꽉 막혀 있다. 이제 진짜 옛날에는 막 뭐 계층에서 욕 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중산층 자식은 중산층이 되고 상류층 자식은 상류층이 되고 뭐 그렇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 꽤 괜찮은 사회다. 그런 점에서 볼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뭐 집값도 정말 그 폭등을 했는데 또 얼마 전에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다른 외국에 비해서 안 올랐다, 덜 올랐다 그러고 집값이 왜 올랐냐에 대해서도 이게 정책 실패다, 이거 엄연하게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전세적으로 다 올랐다, 이거 유동성의 증가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정책 실패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오히려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이런 많은 주제들은 정말 우리의 삶과 훨씬 더 밀접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더 계몽된 사회냐 아니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뭐 집값이 왜 올랐냐,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얼마나 타당했던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은 정말 우리의 그 삶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팽팽하게 항상 맞서고 있는 그리고 그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이견들이 계속 존재하고 언론을 봐도 뭐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디선가 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치열한 논쟁 그리고 뭐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누구 얘기가 더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있나요 그런 게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들 관심이 많이 있고 사실 또 이제 연구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그 결국은 사회과학자들 뭐 사회학자도 그렇고 경제학자도 그렇고 뭐 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같은 곳에서 불평등 관련된 논문들이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최상위 어떤 부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소득 분배 불평등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그 데이터의 문제, 우리가 이제 행정 데이터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하면은 우리는 흔히 뭐 온라인에 있는 무슨 뭐 트위터라던가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유의미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 데이터, 정부의 근데 세금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한국이 뭐 워낙 어떤 무슨 정보 유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그 사생활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적 정보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경향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인터뷰 대상자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떤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불평등, 아까 말씀하신 사회이동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포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지표들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을 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표들은 좀 더 나아지고 있는 좀 더 불평등은 줄어들고 사회 이동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날 거고 또 어떤 지표들은 반대의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과 자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현상에 대한 그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한국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요. 이런 어떤 불평등이나 뭐 사회이동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을 띠게 되면은 그 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논쟁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 하나의 조금 더 가까운 진실에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슈랑 결합이 되면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 이동이 더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나 했는데 이제 어떤 다른 학자분이랑 해서 이제 그 한국어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좀 조그맣게 나온 게 있는데 밑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을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신이 이 사람도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댓글 안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저야 뭐 그렇게 다뤄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신기해서 봤는데 좋은 말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과연 내가 그 잘못된 거를 지표를 보고 있는가 뭐 이런 반성도 좀 해봤고 또 동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과 실제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약간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개몽 우리 그 본성의 선한천사도 같은 결국 맥락인 건데요. 결국 이제 핑커는 우리는 그 팩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로슬링의 어떤 팩트풀리스도 그렇지만 팩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요즘 드는 생각은 팩트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에 차이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둘 중에 과연 사람들한테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 계몽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하나의 사실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국 이거는 한편으로는 기대치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핑커 입장처럼 계속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2022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삶에 대한 기준과 그것이 45년도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더 진짜 지금 더 낫다라고 훨씬 더 나아질 걸 기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이 뭔가 그 무지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좀 들었습니다.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아니, 아주 저는 뭐 사실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또 다음번에 모시고 또 이제 물어볼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이게 펼쳐놓은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출판사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그 리뷰의 발견이 이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읽어보게 하려는 게 좀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거기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처음 이 책을 보셨을 때는 약간 그래도 설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지닌 의미 혹은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이 없지? 세상은 조금 더 물질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계속 힘들고 뭐 이렇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런 책이 좀 해독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범죄율도 그렇고 뭐 다른 굉장히 많은 지표들에서 우리가 지금이 과거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펴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충분히 당연히 수용할 만한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큰 그림, 긴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런 독자들한테는 그런 큰 그림을 제시해주는 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권이지 않습니까? 이 두 권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두 권을 보고 이게 좀 되게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두 권 중에 만약에 한 권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책을 보는 게 좀 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다시 개몽에는 앞에 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다 요약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약돼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지표들이 나와요. 전쟁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거의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요약본을 보고 플러스 다른 얘기들도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다시 개몽을 보는 게 좋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핑커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오리지널한 주장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추천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이 책에 이제 관심 갖고 이제 읽어 보려고 해도 이게 오늘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빅북인데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앞에서부터 저도 이제 첫 페이지부터 쭉 보는데 나중에 하면 약간 좀 힘이 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아마 이제 핑커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책이 두껍고 저희가 뭐 책 쓸 때도 그렇고 논문 쓸 때도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핵심적인 얘기를 다 써라. 그렇죠. 사람들 뒤에 잘 안 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책이 너무 부담스러운 책들은 앞에만 봐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신념이에요. 잘 쓴 책들은 왜냐하면 그거를 생각하고 책을 쓰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핵심적인 얘기를 넣는 그런 책은 정말 별로 없어요. 다 앞부분에 핵심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가끔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없고 책을 빨리 읽어야 될 때는 잘 쓴 책의 경우는 한 문단에 1000문장을씩 읽어서 넘어가도 읽힌다라는 거죠. 그게 잘 쓴 책은 그래요. 못 쓴 책은 안 그런데 못 쓴 책은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잘 쓴 책들은 1000문장만 읽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된다 하는 거고 그 수식이나 숫자가 많이 들어간 책은 그거를 보통은 그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스킵하고 주장만으로 가도 된다. 그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조언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경우는 그게 조금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책의 경우는
정말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예.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뭐 수식이나 그래프나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간 예. 책의 경우는 그거를 맞다고 치자. 예.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검증한 예. 그런 내용이니까 맞다고 치고 주장으로 넘어가자라는 식도 이제 좀 빨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제가 오늘 꿀팁을 하나 얻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앞으로 좀 무슨-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이게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리뷰를 하면서 약간 우리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염두에 뒀어요. 예. 저는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586 세대, 86 세대고 예. 밑에 세대들은 뭐 X 세대, MZ 세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그 86 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았던 시절, 전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그 라떼는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제가 밥 먹었던 학생 식당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때 이제 에어컨이 없었죠. 선풍기도 없었어요. 여름에 더워서 막 찜통 같은 그 식당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은 또 그때 이제 저희가 약간 뭐 돈도 없었고 또 재미 삼아서 밥 하나를 시켜서 여러 명이 먹고 또 가서 더 달라 그래서 또 먹고 막 이랬는데 그때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은 막 땀이 그 국으로 막 뚝뚝 떨어졌어. 하도 덜 막 퍼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외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식당에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식당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수가 있지? 학생 식당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에어컨이 있다는 게 하여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이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비하면은 1인당 전력 소비량이 10배예요. 물론 상당 부분은 이제 산업에서 소비하는 거지만 그 산업이 결국은 이제 또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명수로 나누면은 전력 소비량이 10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물질적인 발전이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를 부정할 수 없고 또 그걸 전적으로 부정해서 우리가 뭐 과거랑 똑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행복하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하는 거. 행복하면 왜 결혼을 안 할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왜 아이를 안 낳는 쪽으로 선택을 하나라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핑커가 여기서 얘기한 크게 우리 사회는 나아졌다, 진보했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비판의 색안경을 쓰고 봤던 이유가 지금의 어떤 상황, 우리의 상황이랑 이게 자꾸 엇갈려서 보여서 그랬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모든 책을 읽는 이유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조건, 또 내 자신, 내 주변, 우리 세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던져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물질적으로 분명히 나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고 과거보다 모든 게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행복한가? 더 사회가 진보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너희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졌던 책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책을 읽는 꿀팁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리뷰의 발견 5번째 시즌 오늘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출간될 서울 리뷰어북스의 6호와 함께 리뷰의 발견 그 6번째 시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진행에 서툰 부분도 많았을 텐데 꾸준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홍정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